그런데 포스트 미디엄 예술에 따라서 뭐냐면 이러한 주장들, 90년대 그린북의 주장들을 반대하는, 대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들입니다. 뭐냐면, 자, 그 그린북의 문제가 뭘까요? 매체의 순수성, 평면성 이런 것들. 두 가지로, 뭐 이거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인데 두 가지를 지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술의 도시, 예술이 그냥 사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름답지도 않고 뭐 어떤 감성적이지도 않고 예술 로맨스는 사라진 거죠. 그냥 어떤 사물이 됩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헬퍼스 같은 이론가 이렇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니멀리즘은 그냥 큐빅 박스 아닙니까? 박스. 이것은 미국식 모더니즘의 결과이자 종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포스트 미디엄의 이론은 이러한 어떤 논리적 예술, 모더니즘적 예술의 반작용 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개념 예술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타의 장르, 포스트 미니멀 예술, 개념 예술, 팝아트 그런 예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 장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설치적인 형식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더블루크를 읽어보시면 설치에 대한 그 크라우스의 그 히스테리적인 그 미움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설치가 예술을 망쳤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설치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작가들 많이 계시고 설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설치가 나쁘다, 설치가 왜 나쁘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서 설치가 나쁘다는 것이겠죠. 왜 설치가 나쁜가, 무슨 뭐 더 깊이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드시겠습니다. 자, 크라우스가 봤을 때 그 최초의 가장 강력한 그린버그에 대한 반작용, 그린버그를 벗어나기 위한 예술계의 시도는 첫 번째 개념 미술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개념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로렌스 와이너고요. 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green as well as blue, 왜 색깔들 쭉 나열하셨습니까? 자, 그 조셉 커세스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그린버그가 그 예술의 특수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평면성과 이차원성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사실 그 주장, 그건 조셉 커세스가 한 말입니다. 그 주장들의 본질은 뭐냐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 질문 자체는. 그린버그의 질문 자체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또 무엇이냐면 예술의 특수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예술의 일반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죠. 예술의 보편성, 일반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죠. 그것을 그린버그는 스스로 예술의 특수성이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사실은 개념술가들이 봤을 때 그 질문은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던 것이, 그것은 특수성에 대한 질문이나 일반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예술의 일반성에 관한 질문이 되자 이제는 예술이 굳이 특수한 매체, 회화면 회화, 그린버그처럼 조각이면 조각에 굳이 없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스 같은 걸, 조셉 토스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떠한 하나의 개념, 하나의 내용은 단지 그 개념을 조절할 수 있는 언어적인 진술 형태로만 이렇게 충분한 것이다. 자, 우리가 왜 그린버그처럼 회화한 특성에 얽매여야 됩니까? 이렇게 글자를 읽으면, 한글을 읽으면 더 명확하겠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색깔들을 읽으면서 색깔들을 머릿속에 표상하게 되죠. 그것이 회화가 되는 경험이 되죠. 와이너는 조각 버전도 있고 건축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라우스가 봤을 때 이 개념 미술가들의 시도는 예술의 물신화와 그다음에 예술의 지나친 관념성, 특수성을 부여하는 모더니즘 미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조를 했으나, 즉 그린버그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모습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것들은 제 논문을 보시고요. 설명드려요. 가장 중요한 자가당착은 뭐냐면, 자, 그래서 예술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와이너의 의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얼마나 강력한 반그린버그적 태세입니까? 특수성을 주장한 그린버그는 일반성을 주장한 것이 예술이라는 것인가, 예술이라는 건 이런 것인가?
것처럼 회화와 조각형 조각에 굳이 그 특성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이런 언어 진술의 형식으로만 충분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에 제가 당첨을 내면 그래서 회화도 좋고 조각도 주고 회화도 좋고 조각도 주고 개념미술가들의 문제를 보였습니다. 크라우스가 봤을 때. 자, 다음 작품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2000년의 차에 국회에서의 항해 포스트 미디엄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그 책은요, 사실은 이 마르셀 그로티엑스라는 그 벨기에 출신 작가의 작업에 대한 비평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뭐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저것 하다가 원래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술가로 전업을 하고 1968년에 자신의 개인 미술관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의 잡다한 물건들을 그 개인 미술관에 다 수집하고 무동적으로 독수리의 문양을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독수리 분과 현대 미술관 독수리 분과라는 어떤 그런 제목의 강의입니다. 그 크라우스는 그 마르셀 그로티엑스를 굉장히 지무적인 사람으로 봤어요. 마르셀 그로티엑스는 개념미술가들의 끝판왕이자 동시에 개념미술가들의 문제점을 확 폭발시켜서 드러냄으로써 해서 기사 사람들한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그런 작가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잡다한 물건들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거의 마지막 비슷한 개념이고 조셉 커서스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예술이 아닌 것이 예술이 돼. 개념만 있다면 예술이 아닌 것이 예술이 된다라는 주장이죠. 그 주장을 함으로써 해서 그린버그의 특수성에 대한 주장을 와해시키죠. 하지만 자가당착은 뭐냐면 이러한 잡다한 물건들은 오직 미술관 안에 있을 때만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제자리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그린버그의 미술관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거기 주대국이 이게 마르셀 그로티엑스의 주장이죠. 이건 본질이라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의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인형은 바로 이 두 인형입니다. 그 두 인형은 좀 약간 복잡하게 길지만 한번 이해해 보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바로 생각해보시 15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매체의 특정성은 그것이 회화나 조각 같은 근대적 매체일지라도 물리적 속성으로 구별되지 않도록 다르게 구분되는 거죠. 자, 그린버그는 물리적 속성으로 매체를 구별하려고 했어요. 회화는 2차원, 평면이다. 조각은 3차원이다. 이렇게 물리적 속성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 매체의 내재적 복합성을 파악하게끔 하는 것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고 그 매체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기술들이다. 기술과 질서들이다. 기술과 질서. 자,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할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술을 규정할 때 그린버그는 매체, 즉 몸, 물리적 속성만을 규정하려고 했죠.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박순영 큐레이터도 와 있는데 우리가 박순영 큐레이터를 규정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박순영 큐레이터 여러 천보시났습니다. 오늘 천보시는 걸 알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박순영 큐레이터의 박순영이라는 존재의 규정 방식은 지금 보이는 저 외면, 저 몸, 화연 머리카락 그런 것들을 규정해 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10년 동안 박순영 큐레이터를 아는 저는 그것만으로 불충분한 거죠. 박순영 큐레이터 영웅,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경험들, 기억들 이런 것들을 해내는 거죠. 즉 박순영 큐레이터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혹은 어떤 예술작품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몸에 대한 집중 말고 그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들, 규칙들, 질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우스는 매체는 기억이다라고 합니다. 그 스스로도 기억을 하기 상실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을 하죠. 자기 몸은 여전히 건재한데 몸이 있는데 불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없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체는 기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긴 하고 그럼 크라우스에게 매체란 무엇인가? 그럼 크라우스에게 매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크라우스는 핵심적인 얘기가 첫 번째 매체는 중세의 길드 시스템에서 회화나 조각 등의 규칙을 구현하고 보존하기 위한 지지체였다라는 게 매체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는? 그죠? 예를 들어서 캔버스를 매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프레스코라는 어떤 장르에서 프레스코에 벽화되었습니다. 벽이 울퉁불퉁하니까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벽을 평평하게 넣는 거기다가 무슨 뭘 바르고 플라스틱을 바르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발전해서 캔버스까지 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처음에 매체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그 르네상스 환영주의가 매체를 숨기려고 했죠. 항상 매체를 숨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전적인 예술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목표는 얼마나 완벽한 환영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려진 현실을 있게끔 만드는 그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모더니즘 시대는 매체를 이 환영으로부터 해방시키던 동시에 그림과 그걸 했죠. 동시에 그것을 외면화하고 특정화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던 회화는 지속적으로 회화의 진실을 지시하는 것이며 회화의 특정성이란 그린버그의 주장처럼 그것을 담보하는 캔버스의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의 진실을 지시하려는 회화의 노력 속에서 구체화되는 규칙들인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이겁니다. 자,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린버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화의 진실은, 회화의 순수성은 평면성이다. 왜냐하면 평면성이야말로 2차원적 회화가 다른 그 어떤 장르하고도 서로 나눌 수 없는 회화만의 독특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세부터 매체를 사용했던 모든 예술가들이 했던 것처럼 단지 물리적 특성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 특성을 계속 지시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보시면은 스텔라의 그림인데요. 격자무늬가 있죠. 크라우스는 격자무늬가 정말 되게 중요한 걸 쓰긴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 캔버스라는 사각형의 현실을 그 회화가 계속 지시를 합니다. 포인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시 행위를 그린버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칸트의 이론을 위해서 주체의 의식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